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심각한 경기 사정 탓에 일자리 마련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 일자리 예산 모두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 경기 회복이 전제돼야 이런 대책도 효과가 있는 건데 자칫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실업자 100만 명의 청년 실업률 두 자릿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조기 집행이었습니다. 채용은 특성상 하반기가 더 많게 마련인데 공공부문은 상반기에 절반 가까운 3만 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예산 상반기 집행 목표가 58%인데 일자리 예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더 당겨 쓰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 부처마다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사업을 챙기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각 부처의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서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서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고용 효과가 큰 20대 사업 집중관리, 고용 창출 시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 개정안의 조기 시행, 일자리 포털 조기 구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새 벤처펀드 3조 5천억 원을 조성해 2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창업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나쁜 경기 사정과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의 고용 창출력입니다. 정부 스스로 올해 성장률이 2.6%로 지난해 수준에 그치고 일자리 증가폭은 26만 개로 지난해만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상반기 집중한 채용과 일자리 예산은 하반기 고용 절벽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도 우리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꼽힙니다.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온정적 평가는 없다며 시장 주도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33.9%,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46.3%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채권은행들이 거래처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C등급으로 하향을 꺼리는 등 온정적인 신용평가를 내리면서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좀 더 강도 높은 신용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아주 강도 높은 이런 모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모형을 제가 반드시 마련함으로써 온정적 평가다, 그래서 봐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체계도 채권은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조정 펀드를 중심으로 시장이 주도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의 장점만 따온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올 상반기 중으로 도입해 상시적으로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신 올해 정책 금융 지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모두 186조 원을 공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또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기술 신용 등급과 여신 심사 모형을 하나로 일원화해 대출의 어려움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혹독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기업들의 생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후진국병, 정경유착이 글로벌 기업 삼성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 벗겨질수록 정경유착의 민낯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53개 기업이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에 낸 돈은 774억 원,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일가로 돈이 유입되는 과정에 기업들에 대한 권력의 강요가 있었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430억 원의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특검에서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도 대가성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재계에서도 정경유착 청사는 공감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 시스템 하에서 기업이 사법기관을 움직이는 권력의 요구를 거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마저도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그것을 기업의 노력만 갖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다른 출연 기업들 역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30대 그룹의 순위가 지난 1년 새 절반이나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2016년 3분기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출자 총액 제한 집단에 속한 30대 그룹의 재계 순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을 밀어내고 10대 그룹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신세계를 비롯해 미래에셋과 KT, 대림, S오일 등 9개 그룹은 순위가 오른 반면 두산과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등 6개 그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오롱은 현대그룹을 밀어내고 30대 그룹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이 집중 투입되고 창업을 돕는 3조 5천억 원 규모 벤처 펀드도 조성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청은 올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인 2,500억 달러, 292조 원까지 육성하기 위해서 월드클래스 300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5,400개 기업을 발굴해 연구 개발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또 창업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벤처펀드 3조 5천억 원을 조성하고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기술 창업자 6,5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멕시코의 투자 계획은 없다고 밝혀 미국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블룸버그 등 외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산업 수요 추이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5년간 투입된 21억 달러보다 많은 액수여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정 사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존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미국에서 엘라베마 공장 외 현대차 제2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수요가 있다면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다만 신공장 건설에는 현지 시장 수요와 대내의 환경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생산 규모 및 건설 지역 등 다양한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그러나 멕시코에 추가 투자 계획은 없으며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일자리나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판매할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울 경우 고율의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발언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검토된 것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를 비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리더십을 선언하며 곧 출범할 트럼프 정부를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다보스에서 이광철 특파원이 전합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인공은 단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습니다. 중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 다보스를 찾았는데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 주석은 보호무역,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在开放中推动贸易和投资自由化、便利化，旗帜鲜明，反对保护主义。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 등도 언급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 발전을 이끌 테니 많은 투자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55분 내내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할 중국의 리더십을 선언한 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청중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시 주석이 보호주의를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책을 비판할 때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전 세계가 중국의 리더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합뉴스 이광철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올해 설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의 설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 현대 백화점의 설 선물 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가 거의 없는 정육 분야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12.3% 떨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저가인 건강식품의 매출은 오히려 5.5% 올랐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하락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파급 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화에서처럼 내가 집에서 명령만 내리면 스스로 다 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 국내에도 이 같은 가정용 비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버스 언제 와? 세종문화회관 정류장으로 서울역 방향 103번 버스가 6분 후에 도착합니다. IPTV와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결합한 TV 셋톱박스형 비서 진입니다. 음성으로 음악 재생, 집안의 가전제품 제어뿐만 아니라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600만 화소의 풀 HD 카메라를 이용해 스마트폰 영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진이야, 연합뉴스 TV 채널 좀 틀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과 연결된 셋탑박스가 자동으로 해당 채널을 틀어줍니다. 화면을 통한 서비스와 음성을 통한 서비스를 병용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저희가 편리하게 제어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선보인 SK텔레콤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LGU 플러스 역시 올 상반기 중으로 스피커 형식의 가정용 인공지능 비서를 선보이고 스타트업 타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사업을 꾸준히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삼성, 네이버 등 IT 기업들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공지능 비서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비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이렇게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걸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럽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또 노동시장을 더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 전 파격적인 실험을 마친 스웨덴의 하루 6시간 노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웨덴은 사실 원래도 평균 노동 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하루 6시간 노동이라는 큰 도전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스웨덴의 제2도시인 예테보리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6시간 노동을 실험했습니다. 시청과 병원,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당 30시간 근무 제도를 적용해서요. 노동시간의 단축이 기업의 비용, 또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을 했습니다. 네, 6시간 근무를 보편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미리 실험해 본 거군요. 그런데 설마 줄어드는 노동 시간만큼 급여도 줄어들었던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스웨덴의 스바르테 달렌스라는 노인 요양원에서는 급여의 변화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8시간 근무 때보다 직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비율은 10%가량 줄었고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50% 정도 높아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이전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와 사회적인 활동을 했고 일의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성과는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요. 노동자와 소비자들 모두 만족한 결과겠지만 그 대가도 있겠죠. 역시 비용 증가일 텐데요. 비용은 얼마나 증가를 했나요? 네, 이 요양원은 2년의 실험 기간 동안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17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년에 약 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7억 6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전체 비용은 1년에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인건비 증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도 더 이상 30시간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당 30시간, 하루 6시간 노동 실험은 결국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서 30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건 아직까지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6시간 노동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IT 기업 아마존은 지난해 8월 주 4일 근무하는 직원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로자와 같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적은 만큼 풀타임 근로자 임금의 75% 수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존은 앞으로 30시간 근무를 전 직원에게 도입할 예정인지도 궁금한데요. 파장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아마존이 이 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고를 통해서 이번 채용은 전통적인 풀타임 근로 형태가 항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여전히 성과를 내는 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거창한 도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업무 효율성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주 30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건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근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인 보리 출판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주 3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회사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417시간인데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인 2,113시간에 비하면 600시간 이상 적지만 효율성은 더 높아졌다는 게 이 회사의 평가입니다. 극심한 출판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해서 작지만 강한 출판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주 30시간 노동이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또 몇 시간을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프랑스는 지난해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더더욱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작업자들의 창의성, 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긴 노동 시간을 가진 나라. 그 속에서 우리의 아빠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고작 6분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의 일자리, 효율성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빠 없이 길러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 하루 6시간 근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